충청을 방문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호남을 찾아 지역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환자가 사흘 연속 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 품귀 현상에 정부는 내일부터 구매 수량을 1인당 5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여자 컬링 대표 팀킴이 베이징 올림픽 예선 3차전에서 러시아를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은메달을 획득한 뒤 눈물을 쏟았던 쇼트트랙 최민정은 응원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웃을 일만 있길 바란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경찰이 폭발 사고가 발생한 여천 NCC의 현장 책임자를 입건했습니다. 예비 신랑과 2달도 안 된 갓난아이의 아빠 등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대선 시계가 더욱 빨라지면서 후보 등록이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단일화와 이 배우자 의혹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야당 후보를 비판하고 나선 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어제 2차 TV 토론을 통해 난타전을 벌인 각 후보들은 활동 보폭을 넓히며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선 풍향계로 꼽히는 충청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유세 현장마다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세종 전통시장을 찾은 이재명 후보 주위로 지지자들이 몰려듭니다. 첫 유세부터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윤 후보가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 감염 사태 당시 무속인의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국기를 흔든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으로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시 중대본의 의사를 수용해 내린 결정이었다며 허위 발언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청의 사위임을 강조한 이재명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의 꿈을 이어가겠다며 충청 유권자들을 향해 구애를 펼쳤습니다. 헌법 개정을 통한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등도 약속했습니다. 민주정부 세 분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국가 균형 발전을 제대로 완성하겠습니다. 충청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내일 제주에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충청 표심에 호소하는 동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정책 홍보 열차인 열정 열차를 타고 여권에 텃밭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호남이 특정 정당에 수십 년간 장악됐는데도 발전은 크지 않았다며 정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열정 열차를 타고 윤 후보를 따라가 봤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책 공약 홍보 열차인 열정 열차에 올라타 손을 흔듭니다. 전주에서 여수까지 가는 열정 열차 이제 곧 출발합니다. 지난 주말 광주를 방문한 데 이어 2주 연속 호남행입니다. 열차 안에는 이렇게 스튜디오도 마련돼 있습니다. 뒤로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를 촬영하거나 지역 주민과의 공약 토론을 위해 만든 자리입니다. 이동 중 촬영한 유튜브 방송에선 호남 먹거리에 대한 지식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전주 하면은 비빔밥이 일단 이거고. 그렇죠. 김제쌀, 예. 순창 고추장. 네. 윤 후보는 호남이 특정 정당에 수십 년간 장악됐다고 할 수 있는데도 발전은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적인 통합의 정치로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호남인들께서 지켜온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정신과 가치를 우리 국민 통합의 지렛대로 삼아서 전주를 제2금융도시, 남원은 관광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며 지역별 맞춤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순천에선 친박계로 꼽혔던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깜짝 등장해 유세 연설을 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종착역인 여수에 도착해선 여수산단 폭발 사고 희생자들을 조문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정책간담회에서
정책 공약 1호인 과학기술 강국을 강조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서울역에서 시민들을 만난 뒤 대선 후보 초청 대담회에 참석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상대로 어제 TV토론 이후 각 진영에선 저마다 자신의 후보가 제일 잘했다며 자화자찬했습니다. 반면 상대 후보에 대해선 토론 발언의 문제점과 의혹을 지적하며 장외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상정 후보와 설전을 벌이던 이재명 후보가 김포의 부동산 가격을 언급합니다. 한 20평 정도면은 한 2, 3억대 어느 지역에 2, 3억짜리가 있습니까? 20평짜리가? 김포나 이런 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실 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낸 데다 김포 시민들까지 무시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평화도 모자라 경기도지사를 지냈다고는 믿기 어려운 딴 세상 인식으로 민주당은 청년들을 위해 반값 아파트로 공급할 경우 2에서 3억 원대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논란에 진땀을 뺐는데 주가 조작 같은 건 피해자가 수만 명이 발생하는데 벌써 제가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토론 내내 네거티브로 일관하던 윤 후보가 본인 검증엔 거짓말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극히 일부의 주식 계좌만 공개해놓고서는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국민의힘은 억지 주장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토론 내내 안정감을 보여줬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진정성 있게 비전을 보여줬다고 자평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군계 일학이란 평가를,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가 양당 진흙탕 싸움에 핀 연꽃이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어제 토론회에선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의혹도 쟁점이 됐죠. 그만큼 각 후보들에겐 이른바 배우자 리스크가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해법에 대한 고민은 다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장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김혜경 씨의 의전 논란,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배우자 의전 문제는 이게 사생활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의 자격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김건희 님의 계좌와는 다른 계좌가 이제 발견이 됐고 또 수상한 거래 내역도 지금 나온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배우자 논란에 몸을 낮추면서도 해법은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집엔 영부인을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행대로 영부인의 국내외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는 게 그냥 폼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반면 윤석열 후보는 영부인의 역할이 불필요하다며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었습니다. 영부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 비추어서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들의 공개 활동 재개 여부 가능성도 엇갈립니다. 이 후보 측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부터는 후보 유세 활동에 김혜경 씨도 함께할 것이라며 그 전에도 비공개 활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 측은 김건희 씨의 외부 활동 계획이 확정된 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54,941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난 만큼 자가검사 키트 구하기는 어렵기만 합니다. 사재기의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자 정부는 내일부터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1인당 구매 수량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약국. 자가검사 키트를 구입하려는 손님들이 빈손으로 돌아섭니다. 오늘 약국 5군데랑 편의점 5군데 돌아다녔는데 없더라고요, 찾아봐. 또 다른 약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구입하시려고 해도 물량이 딸려서 더 이상 못 드리고 있고요. 온라인 구매도 여의치 않습니다. 지난달 개당 6,000원 정도였던 가격이 최소 2배 이상 올랐지만 대부분 품절이고 개당 1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불공정 행위 차단에 나섰습니다. 대량 구입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비축을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내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3주간 자가검사 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또 1인당 5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판매 가격 제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드리는 일,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고 가격제 도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오는 21일부터는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216만 명분의 키트를 무상 제공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방역 지침을 완화하면서 일상 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도 주 정부들이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새로운 변이들이 출현할 수 있다며 시기상조라고 경고했습니다. 신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만에 재개된 프랑스 니스 축제. 상당수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실외에선 착용하지 않는 게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Vous voyez vous-même, c'est la fête ici, les Niçois, les Azuriens et tous les touristes attendaient ça avec impatience depuis 2 ans. C'est un véritable carnaval des retrouvailles, aussi de l'ouverture. 프랑스 정부는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여행객들에 대해 코로나 검사와 자가격리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도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했고 Pues sí, ya tenía ganas de quitármela porque en el exterior tampoco tenía mucho sentido. Cuando la mascarilla realmente hay que usarla en los interiores, que es donde se están produciendo los contagios, no fuera. 덴마크는 백신 4차 접종이 불필요하다며 봄부터 접종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뉴욕,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들이 나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없애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오미크론이 먼저 확산한 미국과 유럽 각국이 이제는 방역 지침을 완화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판단에서 그동안의 피로감을 덜자는 겁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대유행이 끝난 게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러스의 진화로 더 많은 우려 변이들이 등장할 거라며 대유행이 끝나려면 올해 중반까지 세계 인구의 70%가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이처럼 일부 국가에서 방역을 완화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에 따른 위중증 환자 급증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정책부 최원영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정부가 이렇게 방역 완화를 판단한 근거가 뭡니까? 네, 일단 이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의 델타 변이보다 이 중증 화율이나 치명률이 낮습니다. 이 실제로도 보시는 것처럼 이 확진자 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보름 연속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죠. 이 사망자 수도 지난해 말 델타 유행 당시 하루 100명까지도 나왔던 거에 비하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또 아직까지는 중환자 병상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도 고려됐습니다. 사실 이제 자율 방역이 중요해지면서 방역 패스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TV조선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방역 완화를 원한다는 응답이 60%로 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네. 이 확진자 역학조사조차 이제 스스로 하는 마당에 이 일부 전문가들은 거리 두기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도 합니다. 확진자와 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방역 패스 자체는 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같은 확산세에 방역을 완화해도 되는 건가? 이런 걱정이 사실 있어요. 네, 이 우려스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이 오미크론이 아무리 중증 화율이나 치명률이 낮다고 해도 이 전파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전체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 이 중환자 수도 의료 대응 여력을 벗어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 실제로 유럽 등 다른 나라들도 이 유행의 정점을 확인한 뒤 거리 두기를 완화했는데 우리는 정부가 설정한 정점도 당초 2월 말에서 이 3월로 늦춰졌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아직 한참 전인데 이 방역 완화를 언급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통상 이 확진자 증가와 위중증 증가 사이에는 2, 3주 정도 시차가 발생하는데요. 이 우리나라에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지 지금 3주가 됐고 이 설 연휴 여파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점점 위중증 환자 증가가 나타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환자가 늘어나면 결국 위중증 환자 병상의 대란이 일어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정말 완화하려면 고령자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거리두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강화하고 결국 방역 완화에는 공감을 하지만 시점이 문제라는 건데 조 기자, 그 정부가 언제쯤 발표를 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이 오는 20일까지는 이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이제 시행이 되고요. 네. 통상 직전 금요일에 발표를 했으니 이제 원래대로라면 이제 18일에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이 김부겸 총리가 언제든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한 만큼 이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이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최현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이 일주일 넘게 조사에 응하지 않아 이 검찰이 구속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곽 전 의원 외에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50억 클럽 수사는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 도움을 준 대가로 김만배 씨로부터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 하나은행에 제가 가서 뭔가 로비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나요? 검찰은 이번 주 내내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곽 전 의원은 코로나로 변호인 접견이 원활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기한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한 검찰은 다음 주 중 강제 구인을 통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곽 전 의원을 강제로 소환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고심 중이라고 했습니다. 곽 전 의원 외 이른바 50억 클럽 인물 중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은 강제 수사 없이 소환 조사만 한 뒤 추가 조사는 지지부진한 상황. 대선 전 대장동 특검이 무산된 상황에서 50억 클럽 수사도 사실상 중단되면서 검찰의 늑장 수사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불거진 한복 논란을 시작으로 쇼트트랙 판정 시비까지 이어지면서 중국에 대한 감정이 점차 악화됐죠. 여기에 중국 대사관이 국내 언론과 정치인을 비판하며 반중 정서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그러던 중국이 황대현 선수 메달 소식을 축하하면서 또 냉온탕을 오갔습니다. 앞으로 남은 올림픽 기간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지 걱정되는데 안윤경 기자가 불안불안한 반중 정서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첫 시작부터 논란이었습니다. 지난 4일 개회식에 나온 한복 차림 여성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복이 조선족의 것이라며 문화 약탈이 아니라지만 많은 국민들은 김치처럼 한복도 중국의 것이라 주장하려는 게 아닌지 걱정합니다.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다고 해서 저희 걸 다 뺏길 수는 없잖아요. 지난 7일 쇼트트랙에서는 황당할 정도로 석연찮은 판정에 우리 선수 2명이 실격되며 반중 정서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올림픽이냐, 올림픽 정신이 이게 맞나. 여기에 지난 9일 주한 중국 대사관은 일부 한국 언론과 정치인들이 반중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대사관이 직접 비판하고 나서 갈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외국 공관의 공개적 입장 표명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국내에선 수차례나 중국 규탄 집회가 열리고 차이나 아우! 차이나 아우! 차이나 아우! 온라인에선 눈뜨고 코베이징, 노차이나 등 반중 여론과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청원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황희 장관은 이번 편파 판정 논란과 관련해 선수단 철수를 고민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면서도 국가 간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색하다고 했습니다. 반중 여론 확산에 중국은 황대현 선수의 금메달을 축하하고 어제는 관영 언론을 통해 한중 교류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중국이 남은 올림픽 기간에도 국적을 넘은 우정과 페어플레이, 올림픽 정신을 지켜낼 수 있을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여천 NCC의 책임 관리자가 입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고로 숨진 하청업체 직원들은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였다고 전해집니다. 태어난 지 2달도 안 된 갓난아이의 아빠부터 늦둥이 막내 아들까지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담긴 빈소에는 눈물만 가득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희생자 4명 가운데 3명은 하청업체에서 일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수시 삼산면 초도가 고향으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동네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3년 전 결혼한 박모 씨는 태어난 지 2달도 안 된 아들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확실히 이제 웃고 댕겼죠. 신났죠. 근데 그래서 힘들게 이제 여기 가져갖고 나면 이제 애기도 한 1개월짜리 주고 가는 게 31살 이모 씨는 군 제대 후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면서 홀로 계신 아버지를 모시는 효자였습니다. 아빠에 비해서 아들은 더 착하고 성실하고 일은 아주 남일 못지않게 잘하는 걸로 그렇게. 39살 신모 씨는 7남매 가운데 늦둥이 막내 아들입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아들의 사고 소식에 마음이 찢어집니다. 막내. 어머니 마음 어쩌겠어. 찢어지지. 시신 화상도 안 하고 손으로 그대로 포장해서 자기 옆에 두고 사신대요. 사고로 숨진 NCC 소속 현장 관리자는 하청업체 노동자와 별도로 빈소를 차렸습니다. 경찰은 오늘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현장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서울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옥천에서는 산불이 나 5시간 만에 진화됐고 또 고속도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은 김태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빌라 옥탑방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가까스로 옥상에 올라가 잔해를 치우며 접근해보지만 진화는 쉽지 않습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 5층짜리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에 있던 주민 3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지만 불이 시작된 5층에 있던 5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8분쯤엔 충북 옥천군 군서리 야산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은 5시간 동안 산림 0.5헥타르를 태웠습니다.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쯤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 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 근처 표지석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또 부서진 표지석이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나가면서 차량 한 대가 심하게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새벽 0시 40분쯤 대전 통영고속도로 비룡 분기점에서는 타이어 펑크가 난 승용차가 갓길과 충돌했습니다. 또 뒤따르던 승용차가 멈춰선 차량과 부딪히며 2차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김태원입니다. 추위가 물러가니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뿌연 하늘은 내일 오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가 희뿌연 먼지 속에 잠겼습니다. 한강 건너편에 있는 고층 빌딩은 형체만 흐릿하게 보입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이 초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보이는 시야가 짧으니까 조금 기대한 만큼 이렇게 서울 시내 풍경이 안 보여서 그런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서울 등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100마이크로그램까지 육박하면서 평소보다 4배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추위가 수그러들면서 오랜만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땀도 나고 해서 좋은데 정상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전경을 이렇게 보고자 하는데 오늘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약간 뿌옇고 이렇게. 수도권뿐만 아니라 세종, 충남, 전북에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석탄 발전소 가동을 멈추거나 감축 운행해야 합니다. 주말이어서 차량 이부제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북서기류를 타고 들어오면서 크게 높아졌고 그 이후에 오늘 다시 대기 정체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서 초미세먼지는 내일까지 이어지다 월요일에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차에 탄 채로 물건을 사는 이른바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는 사람이 코로나 사태 이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은 특별한 정차구역이 따로 없는 일반 상가시설에 점포가 있어서 교통 혼잡은 물론이고 길을 지나는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 앞 도로. 차 수십 대가 카페로 가는 길에 늘어서 있습니다. 모두 드라이브스루 이용객들입니다. 차들은 뒤엉키고 용도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을버스는 도로 한가운데서 승객을 태웁니다. 이곳에선 불과 3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어 승차 구매 차량이 몰리는 시간에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우려도 큽니다. 차가 나올 때 아이가 동시에 가면 그런 경우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코로나 확산 이후 드라이브스루가 늘면서 관련 민원도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갑자기 차선을 바꾸다 보면은 또 뒤에 달려오는 차도 그거 하고 위험할 때도 있죠. 대형마트 등 시설은 교통 영향평가로 교통 체증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카페 등 소규모 업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전시설도 소규모 카페 등엔 지자체가 권고만 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보안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차에 대기 공간을 만든다든가. 국토교통부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에도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앞으로 몇 년 뒤면 더 이상 자동차는 이동 수단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내 필요에 따라 업무 공간으로 바뀌기도 하고 식사하는 장소로 변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미래 자동차의 모습을 장혁수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숨겨진 옷장에서 셔츠가 나오고 버튼을 누르면 업무용 모니터가 나타납니다. 배달 음식까지 주문하는 이곳, 집이 아닌 자동차 내부입니다. 스타일러나 미니 냉장고 그리고 커피 메이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의 공간 확장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볼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국내외 모빌리티 기업들이 앞다퉈 도심항공교통 UAM에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And we believe Korea is perfectly situated to be one of the first countries to introduce urban air mobility to its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자율주행 기술도 한층 발전했습니다. 판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자율주행차는 운행 지도가 구축되면 올해 7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도가 구축이 되고 나면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들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지붕에 설치된 대형 카메라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고정밀 지도를 만들기 위해 거리를 돌아다니며 주요 건물과 교통 환경을 가상 공간에 구현하는 데 쓰입니다. 지상에선 운전자 없이 이동하고 자동차를 이용해 하늘을 나는 세상. 모빌리티 혁신이 보여주는 머지않은 미래 모습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교도소에서 수용자 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들은 그동안 식사 휴식 시간도 사실상 업무의 연장이라며 처우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법원이 10년 만에 식사 휴식 시간도 포함해 수당 지급을 하라며 교도관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준영 기자의 단독 보도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교도소 근무는 낮밤도 휴일에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이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급박한 생명의 위험도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밥을 먹다 투입되고 휴식 시간에도 긴장의 고삐를 놓지 못합니다. 전현직 교도관 약 4,000명은 2012년부터 법무부를 상대로 식사, 휴식 시간도 사실상 업무의 연장이라며 근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밥도 30분 교대 가가지고 먹고 점심시간은 그냥 공제가 있기 때문에 못 받았는데. 소송 10년 만인 지난달 20일 법원은 교도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도관들은 24시간 업무상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는 휴게 시간에 대한 시간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교도관들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또 다른 소송도 16일 판결이 예정된 상태.
나머지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법무부가 지급해야 할 수당 규모는 32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경찰 공무원의 경우 휴식 시간은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박경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김원웅과 대리석 탁자로 하겠습니다. 네, 김원웅 광복회장 모습도 보이고 그 옆에는 근사한 대리석 탁자도 보이네요. 뭐에 대한 얘기인가요? 사실 TV조선 단독 보도 이후에 국가보훈처가 감사를 실시한 게 지난 10일이었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저희 보도대로 김 회장이 국회 카페 자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훈처는 이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김 회장이 설립한 협동조합인 허준 약초학교 장식품 구입 등에 사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초학교 장식품엔 앞서 사진으로 보셨던 바로 그 대리석 탁자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 회장은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비자금은 제보자인 광복회 전직 간부 A씨의 개인 비리고 비자금으로 여기저기 사용한 것도 모두 A씨의 과잉 충성이었다는 겁니다. 김 회장이 이런 태도를 고수하자 A씨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김 회장의 수행비서와 A씨가 주고받은 문자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인재카페, 대리석 테이블이란 글자가 보이고요. 업체 전화번호와 앞서 봤던 것과 비슷한 대리석 탁자도 있네요. 예, 맞습니다. 김 회장이 수행비서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 탁자 종류까지 콕 집어서 사오라고 지시를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탁자 가격은 22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주장대로라면은 당초 시키지도 않았던 일을 과잉 충성했다라는 김원웅 회장의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A씨는 감사 결과를 봐도 제가 이익을 봤다는 건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 개인 비리로 뭐냐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A씨의 추가 제보는 또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예, 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데 2년 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보훈처로부터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는데 김원웅 회장이 측근을 독립유공자의 양자로 입적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출된 문서인데요. 한번 보시면 여기저기 수정하고 고친 흔적이 있네요. 예, 당시 야당 의원은 김원웅 회장이 직접 고쳐준 문서라면서 김 회장의 개입 증거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네. 저기요 여러 가지 글씨들이 보이지요? 이 공문서 수정해 준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누구 글씨예요? 같이 상의해서 한 거로 그러면 저 글이 김원웅 씨가 아니고? 그런 거로 기억이 됩니다. 김 회장 글씨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그런데 그렇게 증언했던 측근은 반년 뒤에 제보자 A씨를 만나선 전혀 다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예, 김원웅 회장 지시로 국회에서 위증을 했던 건데 위증교사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당시 측근은 국감 발언과 관련해서 기억이 나는 게 없다고 말했는데요. 김 회장에게도 이 내용과 대리석 탁자 구매 등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김원웅과 대리석 탁자의 느낌표는 광복회의 존재 이유로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익 추구 정황만 하더라도 김 회장이 물러나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광복회가 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거듭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 사전투표 독려하는 야, 왜로 하겠습니다. 사실 여당이나 야당이나 투표 독려하는 거는 뭐 마찬가지인데 이 사전투표 독려 같은 경우는 보통 여당이 좀 더 적극적이지 않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여권 지지 성향이 강했던 젊은 층의 사전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19세와 20대가 다른 연령층보다 10%가량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20대 젊은 층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오면서 과거와 양상이 바뀐 겁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도 압도적으로 득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율에 한 분이라도 더 투표장에 나가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야당도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이유네요. 예, 근데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확산세 때문인데요. 선거 당일 투표가 1시간 반 연장되긴 했지만 코로나에 확진될 경우엔 자칫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여파는 여야 지지층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힌 응답자의 비중이 20대와 70세 이상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20대와 70세에서 가장 낮았습니까? 예. 근데 국민의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세대하고 겹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고민인데 하지만 야권 지지층 사이에선 사전투표를 믿지 못하겠다는 시선이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고민입니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사전투표를 하면 조작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주장에 근거가 있습니까? 사실 일부 지역의 민주당 후보자들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똑같다. 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했다는 등 사전투표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이 나왔지만 현재까지 선관위의 조사와 수사, 법원의 판결 등에서 사실로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더욱이 이런 우려조차 불식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 주도로 사전투표용지 보관소에 CCTV를 설치하도록 선거법도 개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예, 사전투표 독려하는 야 외의 느낌표는 대한민국의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네. 흔히들 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선거를 관리하는 수준은 곧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일 겁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선거 조작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질 만큼의 수준인지 그 정도로 허술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경준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자국민들을 속속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영국 등이 긴급 여행 금지령을 내리며 대피를 권고했고 미국은 대사관도 철수할 계획입니다. 러시아의 침공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보도도 나와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탱크 수십 대가 땅을 가로지르고 수호이 35 전투기가 초계 비행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벨라루스에서 러시아군의 훈련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흑해 연안에는 러시아 해군이 함대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3면을 포위한 겁니다. 미국은 동유럽 폴란드에 병력 3,000명을 추가 파병한 데 이어 미국인들은 48시간 내 우크라이나를 벗어나라고 경고했습니다. It could begin during the Olympics. Any American in Ukraine should leave as soon as possible. And in any event in the next 24 to 48 hours.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가능성을 유럽 동맹국들에 언급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관도 철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외교부를 비롯해 일본과 영국 등도 서둘러 자국민들의 우크라이나를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허위 공세라며 침공설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В закрытом режиме мы готовим ответ и в НАТО, и в Вашингтон.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미국 시간 12일 오전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전화 통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내일부터는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내일은 영동과 남부, 제주 지역에 예상되고요. 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돼 화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로 비로 내리다가 나중에는 눈과 비가 섞여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양은 대체로 많지 않겠는데요. 다만 강원도 쪽으로는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 북부 지역으로는 최고 20cm, 산간 쪽으로는 30c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동하실 분들은 내일 아침부터 오전 사이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미세먼지가 기승이었는데요. 서쪽 지역은 내일도 먼지가 남아있겠고요. 동쪽 지역은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며칠간은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비와 눈이 그친 뒤에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신속 항원검사소 앞 대기줄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대기자들은 기다리면서 신속한 검사가 맞는지 의아하다죠. 집에서 스스로 검사를 하려고 보니 진단키트는 약국마다 품절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매주 오르고요. 품귀 현상 우려에도 문제없다던 정부는 이제 와서 최고 가격제와 생산 증산 요청을 검토 중입니다.
먼저 시행해놓고 후속 조치를 고민하는 답답 행정을 보며 마스크 대란을 떠올리는 건 저뿐일까요? 달라지는 코로나 환경에 따라 방역 체계 전환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이 단계별 준비 과정이 착오를 겪었던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